E.H. 카형의 역사란 승자가 쓰는 희곡이다라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플라토농의 권력자들은 말을 지어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조지 오웰 삼촌의 과거의 지배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의 지배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라고 외치지 않더라도 21세기 한국은 왜곡된 역사를 학습하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심지어는 교과서 안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다른 시선의 충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화 관상이 보는 역사의 시선과 교학서에서 발간하는 역사교과서의 시선, 그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가 오늘 딴지 영진공이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우원들 모셨습니다. 자, 먼저 딴지 영진공이 자랑하는 내일 모레 환갑이신 헐랭이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크게. 목소리 크게? 예. 안녕하세요. 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그리고 오늘 우원들 중에 유일한 박사 출신, 하지만 AS 대박거리를 준비해 오신 해비조님. 네, AS의 제왕으로 우드선 해비조입니다. 다음은 몸은 친미이지만 혀만큼은 아직도 민족주의자인 함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영어 발음이 구수한 함장입니다. 박수 주십시다. 자, 오늘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오보 좀 정정하고 갑시다. 먼저. 오보. 예. 오보. 자, 해비조님, 보니까 뭐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스네어. 네. 예, 헷갈리셨죠? 그래서 해비조에서 스네어조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난번 참 즐겁게 열심히 떠들었는데 졸렸나봐요, 그날. 아, 그때가 한 2시쯤이었어요, 새벽. 초콜릿을 무지하게 먹어가면서 방송을 했는데, 그래도 졸리더라고요. 네, 어쨌든, 제가 박자를 착착착 세는 걸 스네어라고 말도 안 되는 실언을 했습니다. 우선 사과드리고요. 하이햇이죠. 이미 댓글로, 하이햇이라고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얘기 나온 김에, 하이햇은, 박자를 세는 거고, 스네어는 소위 말하는 작은 무기라고 하죠. 드러머가 딱 앉았을 때 드러머의 가장 정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북. 발로 팡팡팡팡 밟는 거? 아니요. 발로 하는 건 이제 베이스고요. 그거는 킥 베이스고. 네. 그래?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더 놀라운 게 그걸 끝까지 이렇게 듣고 틀린 걸 찾는 분이. 그래? 몇 명은 듣는다는 거지, 우리 방송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브라폰이랑 또 마림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저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물어봐가지고. 그러게요. 그놈의 아이폰 때문에. 그냥 비브라폰 했으면 되는데 그냥 마림바 이래갖고. 네. 아이폰이 문제야, 아이폰이. 그렇죠. 우리는 애플을 좀 문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네, 비브라폰은 금속을 두드리는 거래요. 찾아보니 그리고 마림바는 공명이 좋은 나무판을 두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다 실로폰이랑 똑같이 생긴.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로폰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난감으로 나온 실로폰은 쇠지만 기본적으로 실로폰하고 마림바는 나무 계열이고요. 네. 비브라폰은 쇠로 만든. 네. 그래서 소리가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밑에 울림판이 있어가지고요. 또 이게 쇠 아니다, 알미늄이다,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이제 금속이다. 더 이상 AS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쇠 철이니까 금속이다, 이렇게 합시다. 금속입니다. 예, 금속. 오늘 뽑아오신 거 보니까 AS 할까 되게 기네요. 네. 그리고 신디로퍼랑. 네, 신디로퍼 얘기가. 또 있었어? 그런 게? 티나 터너 언니라고 그랬는데, 신디로퍼 누님이었어요. 네. 신디로폰 헷갈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한 분은 검으시고 한 분은 참 하얀데. 그러게요. 네, 그날 졸렸어요. 그날 많이 가긴 했어요. 홍콩 특집 하느라고. 홍콩 특집에 6시간 갔어요. 6시간. 왜 나온 거야? 시간을 길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신디로퍼의 귀걸이가 문제의 대상이었고요. 근데 얘기와 함께 많이는 아닌데 한 분이 그렇죠. 퀴시 존스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냐? 어머?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퀴시 존스의 이름을 걸고 나온 음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라고 하는 이 앨범은 퀴시 존스의 프로듀싱이 없었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퀸시 존스가 뭐 한 걸음 왼쪽으로 뒤로 앞으로 이 얘기를 했던 건 사실 퀸시 존스의 귀가 특별히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물론 그것도 됩니다. 당연히 그것도 되는데 그것보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건 퀸시 존스가 얼마나 완벽주의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 지난 시간에 아이언사이드 음악을 얘기하면서도 퀸시 존스의 아이언사이드는 강함, 약함이 다 오가면서 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데 홍콩파는 그냥 내달렸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강함.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퀸시 존스는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추고 그다음에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만들어 놓은 곡을 물론 마이클 잭슨도 굉장히 지독한 완벽주의자긴 합니다만 퀸시 존스의 끝까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이 없었다라면 저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와 배드가 나올 수 없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퀸시 존스의 미국 대중음악사에서의 역할은 지난 시간에 그 발언을 정정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AS 거리는 아닌데 그냥 제 친구가요. 맨 마지막에 나온 음악이 뭐냐고 물어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방송 끝에 나왔던 음악은 차퍼스라고 하는 한국 밴드의 커먼센스라고 하는 앨범이 8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 앨범에 실려있는 건배라고 하는 노래고요. PPL인가요? 윤두병 씨한테 제가 뭐 받은 건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음악을 듣고선 좀 짠했어요. 알겠습니다. A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순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딴지 영진공 3의 칼럼 전당포 관상으로 본 교학사.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관상과 교학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상들 다 보셨잖아요. 네. 네. 그 이야기 한번 털고 가죠. 관상 어떻게들 보셨는지. 뭐 소감들 얘기해 보시죠. 이 영화는 시나리오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연출이 미처 못 따라간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영화 같다. 그러니까 시나리오에서 그 풀어내야 될 이야기들을 연출에서 그냥 풀어내는데 좀 급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그게 많이 아쉬웠고. 연출이 벅찼다. 네. 근데 뭐 시나리오 벅찼다기보다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연출의 맛을 살리는데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쳐도 시나리오가 밀도가 높았다고 쳐도 실제로 보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네. 그쵸.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별로 그렇게 캐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 막판에 가서 가오를 살리는 대사를 괜히 송강호가 몇 개 날리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과 아무 접점이 안 찾아져서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최종병기 활 있잖아요. 네. 맨 마지막에 바람은 맞서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맞선다고 그러나? 그 영화 보고 나서 그 문장만 기억났거든요. 네. 관상도 사람들이 보고 나면 맨 마지막에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위에 바람을 봤어야 되는 이 대사밖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똥기마이, 우리 전문 용어로 그렇죠. 똥기마이라고 하죠. 요게 좀 들어왔다. 마지막에 쓸데없이 부린 것 같아요. 관상에서 사실 그 역사 자체를 뭐 왜곡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정설에 쓰여져 있는 대로, 네. 그 이벤트대로 그냥 밟아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거에 그냥 총매를 갖다가 관상쟁이라는 가상의 그렇죠. 그냥 그 네. 스토리텔러로 관상쟁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 네. 뭐 그거 이외에는 논란될 만한 거리는 없었어요. 그 철퇴도 실제 역사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철퇴도. 그런데 갓근을 뭐 빌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네. 중요한 건 그거 아니고 일단 집 밖으로 기다리다가 철퇴로 머리를 쳐서 처치했던 거. 이거는 철퇴의 역사는 그러니까 조선의 초창기에 만들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역사였군요. 이게. 근데 확실한 게 봐봐요. 그 칼이나 도 이런 게 목을 베기 전까지는 사람이 한 방에 죽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철퇴는 으깨버리잖아. 진짜로. 이제 확실하게 죽여버리는 거야, 진짜. 그래, 저기, 정몽주도. 그렇죠. 도리깨로 그냥, 이런 얘기 했대. 선주교에 아직도 빨간 핏자국이 있음을 확인하고. 저 개성관광 열려있던 시절에. 그렇구나. 네.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다녀오셨죠? 개성관광 갔다 왔습니다. 너무 아닙니다. 벌써? 네.
개성관광 가서 선주교를 보고 월북했던 게 아니고.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선주교가 참 작구나. 선주교 밑에서 튀어 올라왔다라는데 저거 그냥 기어 올라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낮은 달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확인했던 기억이 급 나네요. 자, 헐랭이님. 네. 예, 저 관상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쭉 가볼까요? 그러죠, 뭐. 그 영화를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뭐 지금 시점은 뭐 상영 중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타가 될 테니까. 그건 넘어가시고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사건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역사에 미쳤던 영향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도 네. 같이 얘기해 보시는 것도 참 뭐 유익할 것 같아요. 드라마 만드시는 분들,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사극 얘기를 할 때 네. 보통 그 역사적 허구란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역사에 있었던 사실 그것이 그리하리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네. 보고 저렇게 보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역사적 허구를 우리는 뭐 상상력으로 좀 펼쳐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영화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야. 예. 다들 남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하고 남들이 다 인정하는 배경을 그냥 갖다 썼어요. 안전빵인가요 그러면? 이거? 뺑기를 안 그러니까 부렸어. 화자를 그냥 관상장애를 하나 놓고 보는 시선을 바꾼 영화죠. 그렇죠? 어. 뭐 제가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 주변인이 본 그 역사의 음. 현장. 그 사람은 또 당연히 그게 장치로 중간에 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뭐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고 뭐 이렇게 돼가는 거죠. 네. 일단 그러면 현재 다루고 있는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칭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계유정난. 예. 계유정난이 1453년 네. 그리고 2년 후죠. 네. 2년 후에 1455년에 마침내 이제 수양이 세조로 즉위를 합니다. 네. 그때까지는 나는 어린 단종을 지키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약을 팔았어. 그 주변에 있는 간교한 이 간신들을 다 처치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잖아.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문종에 대한 저 단종에 대한 살인을 지시한 건 세조 아닌가? 세조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455년에 유배 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는 왕 하고 싶은데. 누군가 왕위를 물려줄 사람들 자기가 다 죽였어. 그렇죠. 뭐,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건 자기가 해야 돼. 그렇다고 한 명이 해줄 거야? 뭐 누가 해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2년 동안 준비를 해요. 네. 그런 게 정통성을 만들 수 있을 준비를 해서 이제 자기가 즉위를 하죠. 그렇게 보다 보면 영화적인 내용으로는 별로 그 역사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근데 계유정난이 왜 자꾸 반복되느냐? 네.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도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조선시대를 아예 세팅해버려요. 이 조선시대가 세팅이 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때까지는 왕이 있고 신하 있고 그다음 왕의 외척 뭐 또는 왕의 친척 이런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지들끼리 자기들 세력을 가지고 그냥 서로 힘겨루기만 했는데 이때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죠. 양대 세력으로 그냥 재편이 돼요. 그 왕이야 뭐 아시잖아요. 네. 뭐 태정태제 문단세 뭐 예성 뭐 이렇게 해서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요때 그 개입했었던 가장 주요하게 역할을 했다고 했다는 사람이 한 명의 예. 이 양반으로 대표되는 훈구 세력 이 생겨요. 계유정난의 설계자. 그치 보통 우리 얘기하는 거 있잖아. 뭐 맨날 얘기하는 거 개국공신 예.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생기는 거죠. 얘가 공신을 4번 하잖아요. 이 사람은 네. 평생이 그죠? 공신이요. 공신 4번 하고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 예종이랑 성종의 또 장인이야.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그 재벌가들의 뭐 혼인 뭐 이 그 도 뭐 그리고 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가게도. 이거 어디 이 사람이 원조야. 원조. 솔직히 얘기하는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네. 한 명의 피가 섞여 있을 거예요. 아, 진짜로. 아니, 한명회가 잘생겼나? 아니 그 역사의 기술에 의하면 그닥 잘생기진 않았어요. 딸은 아빠 닮는다며. 근데 딸은 아, 이쁜 와이프일 수도 있지. 딸은 아빠를 닮는데요.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게. 그러네. 아, 그렇지도 않아. 저 우리 헐랭이님 딸 못 봤어? 아빠 안 닮는다고. 아니 최 총장 건도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네, 이래서 이게 그 중기까지 완전히 이걸로 세팅이 돼요. 네. 그때 그 김종서로 대표됐던 세력들이 그때
거의 다 말살이 되잖아요. 아예 아작을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가? 여기 수도엔 못 있잖아. 예.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시골로 가요.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후학 양성에 이제 힘 쓰시고 농민들하고 함께 뭐 이런 여러 가지도 하시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림. 사림이 된. 그렇게 해서 왕을 중심으로 한 홍구 세력. 네. 그 다음에 그 신하, 선비, 자기들은 이제 선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해가지고 자기들 사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세력 그리고 뭐 왕가까지 하면 세 세력이 예. 엄청나게 싸워요. 진짜 무지하게 싸워. 뭐 요새 보는 뭐 새누리당, 민주당 싸우는 거는 이건 양반이야. 양반이야. 이건 양반도 그 지나친 양반이야. 얘는 진짜 죽여.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대놓고 죽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좀 심했나? 어, 그럴 끝이야. 아니 얘는 가족도 없어.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삼족을 멸해버리죠. 삼족멸하니까. 응.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 한명혜 씨 얘기를 좀만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조선 중기까지 내려오는 데 있어가지고 한명혜 씨가 한 번이라도 언급이 안 된 사건이 없어. 직접적으로 얽혀 있거나 아니면 얽혀 있다고 소문이 나거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도. 그쵸. 응. 부관 참시 당하잖아요. 아, 그 부관 참시 있잖아요. 예. 이 사람 또 살아나요. 아, 그쵸. 응. 뒤에. 그 쭉 얘기해 볼게요. 예. 이분이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요새 좀 있어요. 그 왜 조조에 대한 재평가 나오듯이 이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는 현명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렇죠. 옛날 드라마에는 한 명이 하면 꼭 간신의 그래요. 끝으로 나오다가 전문 배우가 있었어. 그거 하시던 분. 네, 약간 얼굴 찌그러지신 분 예, 있었어요. 근데 뭐 요새는 뭐 삼국지 보면 조조도 아마 멋있잖아요. 저기서부터 바뀌었을 거예요. 그 이덕화가 한명회 했을 때 네. 한명회를 주인공으로 보면서 맞아. 그때가 왜 한참 이제 원균도 재조명하고 역사에 이런 우리가 계속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교육해오던 사람들을 다시 보자 뭐 이런 식의 트렌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란 게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저거고 저렇게 보면 이건데. 그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승자가 쓰는 희곡이니까. 비극이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은 역사는 승리자가 쓰는 거니까. 비극이 나올 수.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써놔도 결국 예전에 우리 많이 하던 거 요새 다시 하고 있는 거 행간을 읽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세조하고 수양대군 네. 그다음에 이 한명회하고 정말 둘이 아주 끈끈한 정, 네. 거의 애정에 가까운 정을 네. 서로 나누죠. 네. 그래서 한명회를 두고 세조는 중국의 장량 있죠. 장자방. 장자방 그 유명한. 그게 마이 프레셔스. 그래서 그렇게 이분을 그렇게 아껴요. 근데 나중에 또 뒤통수를 쳐. 그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미로 한명의 호가 뭔지 알아요? 예, 알고 있어요. 네. 네. 압구정. 그러면 이 사람이 정자 지은 데가 어디야? 네. 지금 압구정. 압구정. 거기가 압구정동이에요. 맞아요. 그 한명혜 씨가 송나라 재상이 쓰던 서재. 왜 그거를 자기 호로 했는지는 모르겠어. 서재를 자기 호로 가져와요. 예. 그리고 이제 압구정이라고 해요. 네. 서재에 책이 많아서 지혜 보고 뭐 이런 얘기 뭐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만큼 똑똑해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년에 네. 지금 압구정동에 그 터에다가 압구정자를 져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 아예 말년이 피곤해. 아, 그렇죠. 응. 왜요?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거의 비슷해. 예. 너무 화려하게 꾸몄어.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아니야? 예. 그 중국의 사신이 와서 압구정이 막 유명해지니까 여기 한번 놀고 싶다고 하니까 거절했구나. 터가 좁다고 아니 그때가 성종일 거야. 성종한테 우리 저 장막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성종이 좀 꼴을 받아가지고 안 빌려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좀 하겠다고. 천막 좀 치겠다고 아니, 하는데 안 빌려줬어 두 익스테리어네. 번이나. 그러다가 잘리지. 그 원래 한명회의 그 성향이 첩도 많이 두고 재물을 탐하고 호사스럽게 살았다고 하거든. 그거를 닮아가지고 지금의 압구정이 이렇게 됐다라는 풍수지리가의 이야기도 있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역사적 사실로 보면 이 사람 그 관직으로 그러니까 세조의 눈에 들기 전까지는 굉장히 비루한 삶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관상 속편 나오겠네. 풍수사 해가지고 한명회 데리고 하겠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한 거에 대한 그 사회적 울분이 쌓여가지고 아 그렇게 잔인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칠삭둥이로 막 놀림받았다고. 맞아요. 그렇죠. 뭐 그랬는데 그랬는지 몰라도 그 이후로는 정말로 호사스럽게 살았대요. 그 여러 여자분들하고도. 자 이제 부러운.
근데 이게 우리 보통 관상 사주 많이 보잖아요. 네. 삼성의 그 이병철 씨. 예, 이병철 회장이요. 야, 이분은 저희 앞집 예전에. 그래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됐어? 그랬지? 아버지가 다 드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채용할 때, 승진시킬 때 가까이 두고 관상 보시는 분을 네. 그렇게 뽑았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많이 유명한 알려져 이야기.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를 본따서들 그랬는지 다른 지금 사라진 재벌분들도 그렇고 여러 기업의 분들도 네. 거의 관상으로 사람을 뽑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면접 볼 때도 면접관들도 관상 보잖아요. 홀랭이님은 나는 관상으로? 아니 그 우리 때 그 입사 부정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이제 정작 압구정에 예. 아파트를 지신 정주영 씨는 예. 입사 그거 할 때 관상을 안 보셨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분 심지어 편지까지 오독하시고만. 아, 메르세데스 벤츠 그분 그분을 뽑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그게요. 알겠습니까? 아, 참. 자 이제 그래서 거기서 또 조금씩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한 명씩 얘기를. 네. 그 영화 막판에 이분이 그 사후에 부관 참시당한다고 하거든요. 그쵸. 부관 참시당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웃긴 건 다시 살아나. 복권돼요. 다시 복권돼서 목을 붙여드리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분 부관 참시당하시는 게 십몇 년 후예요. 네네. 사실 시신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 그렇죠. 머미 뼈만 남아있겠죠. 예, 뭐 머미처럼 하지 않았을 때는. 근데 부관 참시는 아시겠지만 동강동강 내는 거거든. 이미 동강동강 날치.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마 흉내 비슷하게 냈겠죠. 그쵸. 응?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 망나니 불러서 쇼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못 찾게 다 버려. 그럼 뭐 어떻게 수습해? 그래서 그냥 옷을 가져다가 다시 장사를 지내주고 다시 봉분을 올려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세조 옆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다시 세조 옆으로 가요. 저도 CSI가 출동해서 그 조각을 찾아서 붙여주는 건가 했죠. 이 두 분은 참 예쁜 사랑했네요. 아주 예쁘게 살았어요. 자 이제 이분이 세조 때 왜 옥에 갇히냐면 이시의 난 있죠? 예, 이시에는 이시의 이 사람이 똘똘한 사람이야. 먼저 투서를 올려 한 명애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지가 하면서. 예. 근데 세조도 웃기지. 또 믿어요. 세조기는 팔랑귀인가 봐. 근데 뭐 그러니까. 믿었다기보다는 액션을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 뭐 글쎄 이제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서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일단 들어간 건 사실이야.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역사의 팩트와 역사의 해석의 문제가 또 나오는군요. 근데 재밌는 게 세조가 한 명애를 집어넣었는데 온 나라 백성이 다 기뻐했대잖아. 이것도 웃긴 거야 보면. 뭐 우리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는데. 한 명이가 잘못했나? 같이 한 건데. 그러게요. 이렇게 이제 옥에 갇히니까 벼슬은 못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의 잠정적 은퇴를 하지.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따라 들어오신 분 예종 예, 좀. 다시 올라와. 그것도 왜 그러냐면 세조의 유지. 유지를 이게 받죠. 뭐야 이게. 이게 오늘은 은퇴하지만 내일은 컴백하는. 그 저거랑 비슷하네. 왜 우리 전 각하가 그 형님을 옥에 넣는 그 그림이랑.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해.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큰 거 있는데 작은 걸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가 지금 옛날 얘기를 지금 농담 따먹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유명한 정치인이나 권력가의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대입해서 이 얘기를 해도 똑같아. 옥에 들어가요. 그렇죠. 금세 나와요. 그다음에 조용히 나와요. 전 대통령 그 전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된다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지금. 좀 이따 다시 권력의 중심에 돌아옵니다.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요즘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잖아. 옛날에 상투를 불렀어. 그렇지. 쓰고. 그때는 사람이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른이 아니다. 그렇죠. 한명애 씨가 예. 자기 투서로 들어갔잖아. 예. 이걸 또 배워. 그렇지. 또 써먹어. 남이 장군. 남이 장군. 근데 이분이 남이를 어떻게 잡냐면 별것도 아니야. 꿈에서 봤대. 나는 그런 기운을 느꼈다는 거야. 영모의 기운을. 그때 관상 3편 나오겠네. 꿈에서가. 그렇게 해서 그 한명애 씨가 이제 그렇게 갔고 그 다음에 성종 때가 와요. 성종 때 한명애 씨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제2의 거성이 되죠. 예, 지금으로 지금 7이네. 그럼 이분 5인회가 아니야? 아, 5이네인가? 5인회. 원래 7이네. 7이네요. 7이네. 원래 7이네요. 김기춘 씨하고 이렇게 되는. 7이네. 이렇게까지 아닙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성종이 네. 사위야. 사위. 두 번째니까. 그리고 뭐 몇째 사위인지도 잘 모를 거야. 아마 이 사람은 사위가 한둘인가? 딸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낳지? 부인이 많았나 보다. 부인이 아유, 많죠. 많지. 부인이 많고 근데 그다음에 뭐 다 본실의 자식들 아니겠어? 성종을 이제 왕자 시절부터 찍어요. 얘를 키우자. 그래가지고 좀 성공을 하죠. 똑똑한 왕을 또 잘 찍었네요. 그래도. 그래요. 근데 해서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좌의정, 영의정, 병조판서 뭐 다 했어.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을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결국 자기를 잡는 건 자기야. 그쵸. 네.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래 그거 압구정. 천막 사건. 압구정 천막 사건. 사림들이 어떻게 저런 불경한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냐. 그러니까 성종도 정치적 제스처를 취해야 되잖아. 그놈의 천막 사건으로 유배 보내네? 근데 유배 보낸 건 또 웃겨요. 도착도 안 했는데 사면대. 이게 또 아니, 너무 활동 익숙해. 일환을 시켰나? 이거 그냥 한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또 회장님 생각나네. 검찰 조사받기 전에 뭐 이런 거죠. 장인어른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갔다 그거야. 오세요. 그냥 뭐 딱 이런 거 그거야. 아니야. 이건 한 번만 좀 다녀오시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간다. 그래서 간 거야. 이제 그러면서 가다가 신년 인사로 거짓말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공항 갔는데 사면대 때 이제 다시 들어와야지 뭐.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셔요. 노안으로 가시지. 근데 이분이 천수를 여기까지만이었으면 파란만장한 게 아니야. 이제 다시 나와. 패비윤 씨 아시죠? 네, 패비윤 씨. 이분 사건에 사실 연산군 때. 연산군 때인데 사실 한명애 씨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루됐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옆에서 한번 말 한마디 거들었겠죠. 근데 아무튼 이때 부관 참시. 말 한마디 거들었다고 부관장실 시키겠어요? 아니 몰라. 하여튼 그렇게 했어. 한명회라는 게 상징이잖아. 그렇죠. 훈구의 상징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아작내면 이거는 정치적 승리다.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이분들이 이렇게 했었던 이러한 그 권력 메커니즘 이게 제 판단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마 그 조선 시대 정치의 큰 줄기들이 되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나는 훈구 세력의 후손이다. 나는 사림의 후손이다. 나는 왕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오래 쌓이다 보니까 해소가 잘 안 되네. 굉장히 이건 숙제예요. 우리가 맨날 민주주의, 자본주의 얘기하는데 네. 결국 이 시대적인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요거를 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붕당 정치. 기호학파. 영남학파. 이때 나온 거요.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외우고. 이게 뭐야. 이건 그 이후로 없어졌습니다가 아니잖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역사책에. 계속 자리 잡고 남아있어요.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드러내면 그 고리타분한 얘기 뭐하러 하냐 이러실 텐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뭐. 이런 거 이제 네. 우리라도 좀 벗어나가면서 좀 네.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영화 관상에서도 네. 사실상 그 김정홍서 쪽에 대한 좀 우호적인 시각이 네.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놓고 우호적이죠. 네. 대놓고. 일단 그 관상쟁이가 그 편이니까. 그쪽으로 먼저 들어가셨으니까 그리고 한명회나 세조는 굉장히 그 상 자체가 안 좋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건 또 이견이 있겠죠. 그 당시로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든가 뭐 김정선은 뭐 신이냐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수 그 사람도 결국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였겠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얘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논의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서도 멈칫멈칫하잖아요. 요새 네. 분위기가 그런 거 좋지 않아.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만든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 제일 무섭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열맛하고. 자 이제 사화까지만 얘기하고 역사 얘기는 줄일게요. 4대 사화라고 그러죠. 1498년 무호, 갑자가 1504년.
김효가 1519년, 을사가 1545년. 뭐야 이거 50년 동안 일했다는 거거든. 그렇죠? 1450년서부터 따져보면 10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선배는 시간 말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낫다는 거지. 그러면 무호사부터 얘기할게요. 김종직이 쓴 예전에 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이 있어요. 네. 조의제문 중국의 황제였죠? 의제. 네. 의제가 이제 불쌍하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나는 참 기린다라고 글을 썼는데 이걸 제자가 어디다가 이제 올린 거야. 네. 이게 글을 올리니까 뭔 꼬투리를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유자광이 이걸 기어코 찾아내요. 아, 이거 댓글 정치 같은 건데. 되게 사촌은 되게 광범위할 텐데 그러니까- 그걸 낱낱이 다 뒤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사림 쪽에 있던 사람들이 썼던 글 네. 이런 거는 다 뒤지다가 하나 걸린 거 하나 이게 걸렸다. 제일 적당하겠다 그래서 했겠죠. 시간이 남아도 올 때. 근데 이것도 웃겨. 이게 이제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걸리는 게 뭐가 있어. 뭐 나지 뭐. 하여튼 그런데 그렇죠. 그 당시 그나마 이제 김종직이 좀 세력이 컸으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멸문지화를 시켜요. 아주 이제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호사화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무호에서 이제 사림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 때 이제 또 훈구를 쳐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쪽이 저기 치고. 자, 이제 홍구 쳤잖아. 이쪽 치고. 이제 다시 이제 살인 7차례네? 네. 응. 그래서 이제 김효 때 살임을 쳐요. 그렇게 해서 중종이 그 살임을 등용을 또 시작하니까 또 조광조는 이분도 또 공작 정치에 가시지. 어떻게 가시냐면 파자라는 거 있잖아요. 네. 한문을 이렇게 한자를 풀어 쓰는 해체하는 거. 응. 그거로 가. 정감록 같은. 응. 지금 보면 안 믿어지는 그런 수법으로 가요. 나뭇잎에 그만 네. 글씨가 새겨져 나뭇잎에다 버렸네. 꿀로 주, 초, 위, 왕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그 개미들도 참 재밌는 애들이지. 그걸 또 그것만 파먹었대요. 그 주가 변이 되면 이제 응. 주가 변이 돼서 초가 올라오면 조가 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하늘의 그 경고다. 응? 이건 결국 세력 싸움에서 세력이 밀리는 애들은 뭘 갖다 붙여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막 이미지가 그려져. 저 이파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시녀가 아니, 궁녀가 딱 들고 딱 가서 보시 없어서 근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여담으로 이제 한 번에 성공 아니나 했어. 이게 조자를 한번 써봤겠지. 근데 이걸 너무 복잡하니까. 애들이 막 파먹으면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풀었겠지. 심지어 나뭇잎이 안 돼가지고 그 연잎 뭐 이렇게 커다란데 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공작 정치로 가요. 그 다음에 4대 사화 중에 마지막 거. 이건 자기들끼리 싸워. 팀킬이야. 아니 가 이제 아주. 그래서 살림은 거의 이제 없어지고 이때부터 우리의 또 하나의 병폐로 남아 있는 친척들, 외척들 정치가 또 시작돼요. 이때부터 왕한테 누가 부인을 짝지어줘서 누가 장인이 되느냐. 이거로 이제 또 그 가서 저기로 가죠. 장희빈까지 쭉 가는 거죠 이제. 역시 왕위를 노리려면 이 딸을 잘라야 돼. 근데 이거 보면 조선의 왕들은 되게 웃겼어. 뭘 한 게 없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서 죽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한 10년쯤 후에 야 반대 일로 와.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조선 정치가 그런 면에서 되게 민주적이었어요. 그 왕이 이래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왕이랑 치열하게 관료들이 싸우는 거지. 그래서 관료는 계속 상소하고 왕은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설득해 나가는 이 작업들이 아주 진한하게 이루어지는 게 조선 왕조의 통치 근간이었거든. 아니, 당시 뭐 14세기, 15세기에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조선만큼 이렇게 그렇죠. 살기 좋은 정치 체계를 가진 곳은 없었으니까. 없었지. 그리고 뭐 이렇게 계급의 문이 열려 있는 이런 사회에 드물었다. 조선은 그런 거 보면 왕이 나름대로 네. 어떤 필터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근데 철인정 있었고. 왕을 철인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지. 트라이를 그러니까 했죠. 아주 그냥 견제를 이 사방에서 한 거지. 훈구도 견제하고 사림도 그러니까 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그 천민이 아닌 이상, 노예가 아닌 이상, 조선시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누구나, 나 이제 변질이 되긴 했지만, 과거를 통해 가지고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맹자가 얘기하는 것도 공부해서 사회에 환원을 해라. 라는 의미. 그게 지금까지 그래, 이어져 와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조선 왕조가 무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한테 그렇게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차라리 그렇게 된 게 낫다. 이게 이제 뉴라이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명확한 사고의 틀은 있어요. 물론 그 왕조라는 부분이 이제 낡은 그 패러다임이 될 그 시절에도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다가 뭐 중국도 그랬고 네. 어?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일본이 그거를 모순을 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 일본도 왕이 있는데. 응. 그냥 먹으려고 온 거지. 그걸 뭐 우리가 뭘 그걸 다시 해석을 해줘.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 표현 맞을지 모르겠는데 주객이 전도된 거지. 자기들이 원래 했던 목적이 이거였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너희 이거 덕분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아니 이제 수탈을 더 잘하기 위해서 철도도 넣고. 그렇죠. 이것도 항로도 만들고. 근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왜 긍정적으로 봐. 왜 긍정적으로 봅니까? 이걸? 똑같은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5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안 했어도 당시에는 우리가 그걸 굳이 안 했어도 막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문에 발전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자, 똑같은 거지. 근데 그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제가 유신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역시 내일 모레 환갑.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던 용서하기 힘든 여러 가지 악행들 있잖아요. 네. 그거 인정해요. 네. 그거에 분노했고 치떨었는데 좋아. 뭐 그걸 다 상쇄할 만큼 그 사람이 그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무언가를 뭐 이뤘다고 당신들은 생각하라고. 그렇다고 그치. 해서 당신들은 생각하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던 그거를 다 제껴놓고도 용서가 안 될 만큼 했던 일들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왜 같이 까? 서로 다른 걸. 그렇죠. 그렇지. 완전 다른 가치. 그래서 역사라는 게 그래요. 이분들은 역사를 보통 지금의 집권 세력도 그렇고 예전의 집권 세력도 그렇고 역사 얘기만 나오면 덮자 그러잖아. 네. 그 지난 얘기 뭘 자꾸 꺼내냐고. 근데 나중에 보면 지난 얘기 자꾸 꺼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야. 진짜로 우리는 자 평가 다 끝났으니 덮고 이제 잘 살아봅시다 이러고 가는데 잠깐만 평가 끝났다는 그 일이 실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지들이야. 네. 과거를 안 덮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들이 나오는데 그 수단들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조이제문이나 주초유양처럼 뭐 있지도 않은 걸 자꾸 만들어. 그리고 실제로 반역자들이 난이라고 붙여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누구의 난, 그다음에 전봉준 그분도 그랬고. 근데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사실 뭐 어찌됐든 체제 전복을 위해서 일어선 거잖아요. 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 근데 여기 사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건 뭘 한 게 없어 이 사람들이. 요즘 말은 내란 음모죄 있죠. 음모도 아니 내란 음모도 아니야. 그냥 앉아서 아 세상이 왜 이러나 뭐 이렇게 한탄하면서 글 쓴 거야. 내란 상상죄도 아니고. 그게 벌써 불과 30년 전에 우리나라 모습이야. 30년 전에 왜 택시 타다 택시 기사들한테 괜히 이놈 새끼 그래서 그 막걸리 나라에 말 한번 하면 택시기사 바로 바로 이제 고발해 삼천교육대 들어가고. 저런 거 아니겠어요? 야 이 새끼 내 돈을 안 갚어 이런 김일성보다 나쁜 놈 같이 일하고 해서 그건 바로 구속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때는 이제 글로 많이들 당했잖아요. 그래서 뭐 필화, 필화. 그다음에 요새 이제 설화 그러는데 그때의 그런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사실 다를 게 없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한 글로 이 쓴 시대에서. 거냐 녹취로 쓴 거냐 뭐 이런 그러니까 거네요. 이제는 댓글만 잘못 써도 그런 댓글도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자기들이 계속 이 권력을 잡아오던 수단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권력에 맞추기 위해서 댓글도 결국에는 실명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어떻게든 잡아깨려고. 지금 집권당이신 새누리당이 선거 때만 되면 써먹는 아주 납득할 수밖에 없는 구호 있잖아요. 흑색 선전 금지. 그잖아요? 그렇죠. 공약 선거하자. 그러니까 뭐 정책 선거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정책 선거란 게 어딨어 세상에. 정책은 솔직히 얘기하면 상대 후보가 정말 좋은 정책 있으면 나도 그거 할게요 이러면 돼. 그래서 그 정책이 좋은데 너 이거 할래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내고 하면 되잖아. 저기 후보한테. 근데 흑색 선전은 좋은 면으로 보면 검증이잖아요. 저 친구가 정말 삶을 똑바로 살아왔나. 아니면 예전에 잠깐 실수했었는데 정말로 속죄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나.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려면 뭐 해야 돼? 뭐 전과 있었나? 아니면 뭐 투기했나? 네. 다른 사람들 괴롭혔나? 아니면 정말 뭐 체제를 부정하는 무슨 글을 썼나? 말을 했나? 뭐 이런 것들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면 자기들 거는 하면은 구태야.
뭐 공작 정치 뭐 이런 거고 지들이 하면은 검증이죠. 그 검증이야. 이런 건전한 행위를 왜 막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 그냥 정말 그게 검증이면 같이 검증하고 정말 흑색선전임을 같이 하지 맙시다 우리. 왜 그래? 그 뭐 한국 얘기만 아니 조선서부터 지금까지 얘기만 하니까 뭐 사대주의냐 뭐 이러실 분은 없겠지만 다른 데도 똑같아요. 가장 유명하게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온 거 드레피스 사건 정보장교가 무슨 뭐 적한테 정보를 넘겼는데 거기 드레피스 사건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나왔죠. 에밀 졸라. 그 프랑스에. 에미야 물 좀 다오의 그 에밀 졸라 저 자큐즈 그러니까 나는 고발한다. 명문이죠. 이게 나오게 된 계기가 이분 이 포병장교인데 이분 결국 풀려나서 계속 군 복무했어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는 옷 벗고 끝이지. 그러니까 한번 써먹고 얘네는 한번 써먹었으면 네. 그냥 이게 있어. 그게 이렇게 해줘.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일단 다 아작을 내버리죠. 왜? 제가 나를 다시 반격을 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습 공격해가지고 그냥 싹을 제거. 없애버리는 거지. 그게 그 특히 조선시대 때는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죽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서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자식아 뭐 이렇게 패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죽여. 왜? 싹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좀 심했다 싶으면 좀 심했네. 미안. 그때 그랬네.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고 끝난다고. 야, 이 다 저거. 죽인 다음에 복권시켜줘. 그러니까 부관참 쇼트 모아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 최근에 인혁당 사건, 네. 동백님, 민청학년 이거 다 다시 무죄로 났죠. 그렇죠. 예. 그분들 지금 사과 결정도 내고. 사과도 하고. 몇 년을 이렇게 사신 거야? 근데 그분들 아직도 잘 몰라. 민청학년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못 떠올라요. 뭐 이런 무서운 기억밖에 안 나잖아. 그렇죠. 근데 이분들 누명당해서 죽었다고 누가 알아요? 아니 몰라. 그분 중 말도 안 되게 빠른 응. 사형밖에 이분들의 무죄는 아무의 기억 속에 없죠. 그 다음날 집행했죠? 아니 그래요. 그분들 중에 뭐 몇몇 분은 좀 과격한 뭐 말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아니고 아예 뭐 좀 툴툴 되셨을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러셨을 수. 그렇죠. 그걸 뭐 어떡하라고. 그렇게 그래 버리면 어떡해.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너무나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해왔었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세력을 잡고 계신 분들 좀 잘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좀 있지 않을까. 네. 자, 이제 그런 거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좀 고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건 누가 고치겠어요? 우리가 고쳐야지. 그러니까 나부터 잘하자. 결론은 나부터 아니 나 잘하자?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결론 나도 되는 거야. 나 보험 드는 거야 지금. 나 매일 전화해봐. 예. 알겠습니다. 전화 드려볼게요. 무슨 일 있나?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뭐 요즘에도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은행을 발언건도 있고. 자 거기 저 낙검수 김영민 그것도 있고. 후보. 그렇죠. 국정원 사건도 뭐 그다음에 댓글, 그다음에 NLL 그 녹취록 건, 지금 그 검찰 청취자들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총장 건도 사실상 이거 황당하잖아요. 애가 14살이 되어야 된다는데 지금 정관수를 그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드레피스 사건하고 비슷했던 거, 저 유서 대필 사건. 네. 네. 그분도 지금 재정하라고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판결을 뒤집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기훈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뒤집히지 않았나요? 뒤집었어요? 근데 저도 그거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다는 게 없어서.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등장인물의 이름도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형태도 좀 바뀌었지만 결국 안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개유정난 이후로 똑같아요. 사실 그게 개유정난 뿐일까요? 과거에 뭐 고려시대, 신라시대 다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왔겠죠. 그 솔직히 그리스 로마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역사의 부패가 진행되는 과정들은 뭐 거의 뭐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절을 시오노 나나미 씨는 뭐 불세출의 네. 영웅이라고 하지만 다른 미친놈이죠. 원로 쪽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악랄한 독재자가 있을 수 있나 이럴 수 있잖아요. 브루투스가 왜 고민했겠어. 그지? 예.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요번에 교학사 교과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분들의 생각 저 존중해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탄압하자는 것도 아니고 막자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면 그게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게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잖아. 검증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걸 왜 느닷없이 뭐 뜬금없이 교과서로 만들어 놓고 공개도 안 해. 왜 보지도 못하게 해. 문제인 거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예요? 맞아. 저 어느 입장에서 그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테러리스트라고 하는데 뭐 저쪽에서 일본 애들은 보면 그렇게 나쁜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완벽하게 테러리스트 입장에서 근데 만든 영화가 우리가- 아나키스트잖아. 우리가 무슨 뭐 여기 사회동포주의야? 사회동포주의. 일단 우리 삶에 있어서 네.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만약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김구 선생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야 지금. 그러면 그분들의 주장이나 예. 그분들의 생각이나 그분들이 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존중합시다. 응? 근데 그게 정말로 우리 그 대중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학설이 될 수 있을지는 그렇죠. 적어도 한 2, 3년이나 3, 4년은 한번 검증을 하고 가야지. 이게 학계에서의 논쟁이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논쟁이 있었다라고 교과서에 실리는 거와 그렇죠. 이런 논쟁의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선언해 라고 버리는 얘기하는 건 거는 다른 거니까. 이건 그래, 다른 그리고 얘기죠.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논란되는 게 뭐냐면 그건 이미 정리가 끝났습니다 하는 부분이야. 예. 그걸 다시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물론 잘못됐지만 이런 거야. 근데 그거 우리는 별로 안 꺼내고 싶은 얘기들이고 예. 그거 묻고 가고 싶어요. 예. 그죠? 맞아요. 각자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들이 먼저 꺼내. 지들이 먼저 저기 분란을 일으켜요. 그래 놓고서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시냐고 그런다잖아. 이거 뭐야. 차라리 안 알려주면 하든가. 그렇죠. 뭐 이게 낫지. 그래서 저는 교학사 교과서가 정말로 정정하고 떳떳하다면 검증 받읍시다. 네. 지금에 있는 우리 학설들 그거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하고 학생들이 첨삭하고 리뷰하고 다시 고치고 그래서 그 짧은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거 한 10년 20년 동안 갈고 닦아진 그 한 문장인데 그걸 뭐 이렇게 한 번에 더 저기들은 그거 아닌데요? 그래. 그건 화장실 가서 얘기해요. 응? 그걸 정말로 교과서로 해가지고 내가 낳은 아이 우리 이웃의 아이들한테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으면 그걸 가르쳐줘도 된다. 그걸 한번 해보자. 이런 과정을 거치자고 왜 비공개로 하고 그래? 그 옛날에 전용욱이 예. 여성이여 테러리스트가 되라 뭐 이런 책을 썼거든요.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얘네는 테러리스트란 단어를 좋은 단어로 쓰는 게 아닐까? 일본은 없다 말고 또 그런 것도 있어. 뭐 눈이 많이 썼네. 근데 지금 그런 비슷한 것들이 우리 그 드라마나 이런 거로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뭐 야마의 계절인가? 그쵸. 응. 이덕화 나왔던 거? 네. 아니지. 유인촌 아저씨가 나왔죠. 그 장관 입봉작. 장관 입봉 얘기. 거기 최민식 나온 거 알아요? 그렇죠. 네. 쿠숑 구숑.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네. 그거 솔직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럼요. 드라마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역사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리고 요 지금 또 문제되는 기왕후 관련된 네. 드라마 기왕후를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는데 평가하시라고. 네. 평가하시라고. 뭐 할 수 없잖아. 그렇게 본다는데 그분이 극작가로서 또는 네, 극작가로서. 연출자로서 그렇게 그게 케이블로 나가나 공중파로 나가나 뭐 어디든 공중파죠. 나오겠죠. 근데 연출자는 그랬어요. 그렇게 대본이 와서 하는 거라고. 그런 영혼 없는 그런 답변하면 어떻게 해. 하여튼 그분한테 개인적 감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저는 역사적 허구 그 역사적 상상력 네. 마음대로 하시라고. 네. 그렇죠? 드라마는 평가를 받으니까 그 영역 안에서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뭐 미국이나 다른 유럽도 별 뭐 어떤 애들은 나치를 아직도 떠받드는 뭐 그런 드라마 만들다가 뭐 아닥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누가 그런 과감한 시도를. 그 아니 뭐 심지어 인도에서도 아리안족이라서 우리도 나치를 한다는 애들도 있는데 뭐 미치겠다. 라스폰트리에도 살짝 마셔가지고 이상한 거 하고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응? 그렇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케네디스라고 네.
존 F 케네디하고 그 형제들이 맨날 남봉꾼에 여자랑 맨날 자고 그러기만 했다 백악관에서 네. 그런 드라마 만들어서 했어요. 예. 네. 틀었어. 어. 근데 이거 반대 운동이 있었어요. 그 사학자들 미국 내 네. 이분들이 뭘 반대했냐면 히스토리 채널은 안 된다. 아. 그거 폭스나 네. 뭐 CBS 뭐 이런 데 틀어라. 그거는 우리가 반대 못 할 이유도 없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했는데 다른데? 했는데 시청률도 안 나오고 하여튼 접었어. 근데 그거를 히스토리 채널의 그 사장이 어떤 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틀려고 했었어. 그때 그 저명하신 역사학자분들이 다 좋아. 틀어. 히스토리 채널은 안 돼. 왜? 히스토리 채널은 어린애들이나 또는 성인들이라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거기선 틀지 마라. 그래서 결국 안 틀었어요. 못 틀었지. 나 히스토리 채널을 참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교학사는 역사 교과서를 교과서로 내지 말고 관상처럼 영화를 만들어라. 아니 그것도 어. 좋은 방법이에요. 영화를 만들어라. 그럼 우리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렇지. 그게 결론. 근데 그분들이 그동안 영화도 했었고 뭐 많이 했잖아요. 연극도 만들었고 뮤지컬도 했고. 아, 그렇죠. 뭐 대표적인 역작 관생경제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때도 주연이 전용옥 씨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랬네? 한국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화도 근데 그때마다 그 비판에 부딪혔었잖아요. 네. 다 좋은데 좀 사실은 사실대로 써라라고 하자라고 그랬는데 자 교과서는 지금 이거 기습 공격으로 해서 그거 툭 던져 놓으면 그럼 뭐 어쩔 거냐 이거지. 교과서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저수를 하셨던 분들, 거기에 감수를 하셨던 분들 다 그분들 학식 나는 다 인정을 해요. 그분들도 맨날 그걸로 공부하시고 해가지고 학위도 따셨겠죠. 그러면 그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누가 뭐라 그러나? 근데 교과서로 오시려면 검증은 하고 갑시다. 네. 어? 그거 그렇죠. 공무원들만 검증하는 게 검증이 아니고 네. 학계로 오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한테도 치고받고. 던지고. 네. 응.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접고요. 이어서 딴따라 넘어가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딴따라. 영화 딴따라 시간입니다. 해비조님. 네. AS의 제왕으로 우딕스. 우리 댓글이 몇 개 안 되는데 이쪽 저쪽에. 그러게. 뭐 옆에 팟빵을 아니야. 봐. 뭐 위험을 달성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이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할 이야기가 역시 관상이죠. 네, 오늘 뭐 관상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멀리 갔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관상이었으니까. 관상 얘기를 하는데 관상을 빨아주지 않아. 네, 관상에 대한 영화 평가가 여기저기 많이 올라왔죠. 관상이 벌써 추석 전주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고 평가들도 이미 다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평가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음악이 과잉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정말 그런가? 네, 제가 직접 관상 영화를 봤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걸 하셨어요. 어려운 걸음 큰일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정정보도 준비도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제가 그 평일 낮 시간에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평일 낮 시간에 관상을 봤거든요. 역시 교수님이라 뭐. 네, 교수면 뭐 그래도 되는데 시간 강사라. 혹시 어디 사이사이. 학교가 네, 뭐 디귿 여대에. 예. 네, 저 꼭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답하셨습니다. 이미 네. 다 뭐, 네, 네. 알겠습니다. 특강으로. 네, 특강으로 이미 알겠습니다. 소문은 냈는데 학생들이 좋아할지 그거가 걱정이다. 잘생겼다고 얘기해 주시면. 그 학생들부터 강사만 해도 충분한데 왜 이러냐. 지금 수업 끝나시고 저 교수 평가 받으셔야 되는데 상당히 악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화 오면 되게 좋습니다. 강사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특강까지 이러면 되겠냐면 제가 이런 얘기 이 나올까. 직업의 미련을 없애게 해드릴게요. 네, 어쨌든 그 낮 시간에 제가 평일에 가서 봤거든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제가 함께 관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장면, 단종의 어떤 그 위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어쩔꼬 이런 얘기를 함께 들으며 이게 그 맛이구나. 그래서 누구를 보면 그 눈물이 난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말씀이
영화를 보면서 부모 잃은 그 아픔과 그러게요. 또 확 와닿습니다. 네. 근데 그거 삼촌이 그런 건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그 삼촌을 어쨌든 비극은 다 어쨌든 슬픈 다 거잖아. 이렇게. 왜 나만 나쁜 사람만. 오케이. 네. 어쨌든 저는 이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음악이 과잉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네, 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음악이 감정을 과잉스럽게 만들지 않으면 참으로 힘든 영화였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그럴걸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영화의 플롯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을 관상이라고 하는 네. 뭐 단종에 대한 이 수많은 한 명의 뭐 수없이 다뤄진 이 똑같은 소재를 관상쟁이의 눈에서 본다라고 하는 이 지점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훌륭한데 더군다나 심지어는 이 주인공이 관상이 운명론이잖아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인데 이걸 거슬러 보고자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 성형을 하고. 네, 심지어 성형을 하고 물론 뭐 분석에 따라서는 이게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운명론을 거스른 게 아니라 아들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뭐 이런 그 아름다운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인데? 관상의 어떤 운명론이 실증이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많이 되고 있잖아요. 환골탈태야. 그래서 성공한 배우들. 어? 외모지상주의. 네. 이 남자 배우들은 다 코에 또 네. 이렇게. 네. 뭐 어쨌건 근데 요즘 남자 배우들 보면 코를 너무 세워서 답답하지 않아요? 좀. 저는 볼 때마다 부담스러운 분들이 좀 있어서. 관심 있게 안 봐서 남자는 별 관심이 그 관심 없이 보는데도 코가 답답해. 제가 코가 저렇게 큰데 콧구멍이 저만하면 이게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콧구멍 과잉이야? 과소죠, 과소. 아 그러네. 네. 그 음악 얘기하기 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느낌이 그거예요. 때깔이 엄청 좋은 24부작 TV 드라마가 있는데 네. 추석 특집으로 이게 추석 개봉이니까 추석 특집으로 한 2시간 정도로 추석에 왜 압축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의 스토리는 알겠는데 재미가 없어지잖아. 디테일이 사라지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TV 드라마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긴 시간 여러 스토리들이 다 이렇게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긴 드라마를 텀텀텀 잘라내면 이야기만 이어지지 이 재미가 없어지는 드라마는 사실 길게 봐야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죠. 드라마를 이렇게 2시간, 3시간 편집해 놓으면 재미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 영화는 영화인데 제가 볼 땐 드라마를 그렇게 잘라놓은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플롯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인물들의 감정을 우리가 이입할 수 있는 시간을 안 그렇죠. 준다는 거지. 그냥 거기서 이들은 문제인 거지. 어떤 주어진 역할만 하지 그 역할에 왜 우리가- 해야 되는 네. 당위성이 없는 거고. 당위성이 없고 당위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입이 잘 안 돼요. 그런 문제인 거죠. 물론 영화니까 좀 있어 보이게 한 명회로 시작해요. 네. 한 명회로 시작해서 한 명회로 끝나죠. 뭐 액자 속 이야기, 뭐 액자 속 구성 뭐 이런 건데 그럼 뭐 액자를 좀 오가든가. 오가지도 않아. 오가지도 않아. 그냥 액자는 껍데기만 시작할 때 끝날 때 한번 나오고. 그래서 전 이게 굉장히 영화가 이 인물의 떡밥만 쭉 나오고 떡밥에 어떤 풀이도 없고 뭐 요런 속편 한계. 나올 거라니까. 일부작이야 이게. 이게 속편이 나온다는 어마어마한 떡밥이었구나. 이거 속편 나올 만큼 근데 지금 흥행이 되고 있나 좀 궁금하네요. 다음 편에 송강호가 풍수쟁이로 나오는. 아니, 송강호는 이제 줬고. 흥행은 좋대요. 그렇군요. 다행이면 다행입니다. 이 개봉한 시점부터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 경쟁작이 거의 없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맛이 좀 부족했던 연출을 제외한다면은 볼거리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요. 배우들의 연기력도 좋았고.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렇죠. 이미 친숙한 이야기고. 몇몇을 제외하면 되게 괜찮은 연기들을 그리고 보여줬어요. 저는 그리고 이 때깔이 참 좋았어요 영화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후로 한국 영화들이 이제 플롯이나 이런 거를 빼고 그림만 보면 특히 색감, 색감도 색감이 참 좋았고요. 사이즈를 붙이는 네. 클로즈업과 뭐 이런 그 여러 장면들을 붙이는 또 심지어 슬로우 모션 이런 걸 쓰는 게 슬로우 모션이 사실 유치해지기 정말 쉬운 그렇죠. 장치인데 그렇죠. 슬로우 모션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유치하지 않아요. 전 요거 굉장히 그 영상적으로는 많이 발전한 게 아닌가.
근데 내용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내용이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명세 감독이 우리나라 영화에 기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이 영화는 조명이 좋았었던 걸까? 아니면 후보정을 잘한 걸까? 그 뭐 두 개 다겠지. 두 개 다겠죠. 기본적으로 조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후보정에 색감 내기가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 조명이 안 따라와가지고 죽어버리면은 그거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 어둡게 한 걸 밝게 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 밝게 해버리면 어둡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지. 그렇죠. 아니 반대지. 그러니까 어두우면 밝게 해도 뭉개져 버리는데, 어. 그치? 밝으면 또 날려. 그러니까 아, 적당히 그렇죠. 해야지. 적당히 하는 게 네. 최고다. 그렇죠. 사진과 좀 다르군요. 네, 뭐 어쨌든 예. 저는 근데 송강호의 연기는 정말 최고였다. 아. 송강호 하나로 이 영화가 갈 수 있다라고 아, 하는 걸 지난번 설국열차에서 우리가 좀 아쉽다. 너무 송강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송강호를 너무 좋아하네요. 그러게. 그런 것도 아닌데. 이번 막 보다가 처음에는 막 싱글벙글 웃다가 나중에 정말 이 권력에 의한 공포심을 막 눈빛부터 드러내는데 송강호 하면 되게 강한 역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와 공포에 쩔어 있는 모습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거 진짜 대단하다. 아닌데 송강호가 원래 강한 연기가 아니라 강한 척하는 소시민의 연기를 잘하죠. 우리 살인의 추억을 봐도 그렇고, 그렇죠. 괴물 봐도 그렇고, 되게 강인하게 뭐 자기 딸을 지킨다던가 아니면 넘버 3도 그렇고. 어디 집착을 하는데 보면은 여린 사람이거든. 아니 나는 관사에서 가장 좋았던 대사가 닭 먹어야지. 아니 이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 민중들의 고뇌를 그냥 한 방에 그냥 아우 딱 먹어야지. 그 이후로는 다른 대사들이 들어오질 않아. 혹시 그 다음부터 좋으신 거? 아니 그러니까 너무 스토리는 너무 뻔하니까. 네. 자 이제 이야기 돌아가서요. 네네네. 아까도 계속 되는 얘기지만 이게 김혜수도 이쁘고 수양대군도 탈이 좋잖아요. 이정재 배우의 이 워낙 기본 탈이 또 좋고 또 김종서도 멋있고 조정석 오랜만에 또 웃겨줬잖아요. 그래요. 나중에는 좀 이제 근데 딱 맞았어. 그 공포에 젖어가는 모습도 그러니까 조정석 역시도 공포와 배신과 뭐 이런 거에 그쵸. 흔들리는 이런 모습 다 좋았어요. 분장에도 신경 썼어요. 수양한테 얘기하고서 여기 목젖에다가 일부러 짙게 딱 칠해서 딱 두드러지게. 그래서 관찰할 때 너는 이게 튀어나와서 성질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디테일한 거를 신경 쓰고 우리 있습니다. 스포일러 이렇게 다 나가도 되는 건가요? 이건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뭐 내용에 대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다 좋았대.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디테일이. 그런데 이 배우들의 디테일도 좋고 때깔도 좋고 다 좋았는데 얘기가 흥미를 못 끌어. 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단조는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정말 연출에 힘이 발휘되려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에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감정이 이입이 되고 저 인물들의 저 행동들에 대한 당위성이 내가 보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약간 편중되어 있죠. 수양은 권력에 미친 사람처럼 그려지고 전반적인 사람들이 다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굉장히 한 방향으로 다 흘러가는데 저 인물들이 왜 흘러가는지 관객에게 같이 그 공감할 수 있는 텀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사람이 그런데 연기들을 다 그럭저럭 잘하니까 그래 저 사람 저런 사람인가 봐. 근데 나에게 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게 그렇게 해서 실패한 가장 극적인 영화가 있죠. 실패했다기보다는 못 만든 영화 익스펜더블. 수많은 그 마초 캐릭터들이 그러네요. 진짜 다 나와가지고 그냥 나와 있는 존재만으로도 이야기인데 그러네. 어쩌면 그렇게 맛도 없게 조립을 해놨는지 맞아. 영화를. 그래도 2편까지 나왔잖아. 그 나와요. 3편도 나와요 지금. 아니 형들이 간만에 가오 잡으셨는데 그냥 보는 거야. 그건 의리로 보는 거야. 의리로. 의리로 정말 그건 의리로 보는 거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서 네, 한반도 뭐 우리에게 과거로 돌아와서 언제든지 후보정이 있으니까. 관객에게 감정이 실리지 못하는데 결말 정해져 있으면 참 힘 빠지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실려가는 거예요. 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 뒤에 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이 감정 잃어버린 감정을 그나마 잡아주는 게 저는 그 이병우 음악 감독이 만든 음악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평가가 벌써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글을 쓰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블로그라든가 뭐 영화 잡지는 이제 별로 없지만 네. 영화 관련된 매체들에 많이 나온 게 이병호 감독의 기존 작품들, 그러니까 왕의 남자라든가 이런 OST가 연상된다. 네. 근데 저는 그거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감정을 이입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듣고 감정을 이입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악은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나고 자라고 아프리카를 무시하는 것 같네. 아프리카를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서 전혀 서구적인 음악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쭉 자란데 갑자기 무슨 사계 아니면 운명 이런 음악을 듣는다고 정말 운명의 울림처럼 느껴질까요? 아니면 네, 뭐 사계의 어떤 봄의 싱그러움이 느껴질까요?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야말로 문화적으로 학습된 이건 철저히 학습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우와, 저 얘기 진짜 좋다. 문화적으로 학습된 그 음악. 나중에 어디 좀 써먹을 때. 따님한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음악이 효과적으로 쓰여졌다라는 이미 이제 그런 학습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왕의 남자뿐만 아니라 영화 보면서 그 마더에 나왔던 느낌들이 많이 또 있었어요. 특히 그 김혜자 아줌마와 관련돼 있던 음악들과 뭐 춤출 때랑 뭐 이런. 네, 이 음악들과 그다음에 감정을 고조시킬 때 나오는 이런 느낌들. 그다음에 또 어떤 유하면서도 현란한 그런 느낌은 스캔들에서의 그러니까 다 이병호 음악 감독이 지금까지 해왔던 영화 음악들에서 조금씩 들었을 법한 하지만 이건 이제 자기 복제는 아닌 거예요. 이건 베낀 건 아닌데 오히려 그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율 그리고 그 악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러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병호 감독의 영화 음악들을 느끼면서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때쯤이면 이런 복선이 깔려 있겠구나. 이때쯤에 이런 그 처참한 결말로 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느껴지게 음악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한재림 감독이 감정선을 노릴 때 슬로우 모션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수양이 처음 등장할 때라든가 뭐 화살 맞아서 누가 죽어갈 때라든가 그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는 장면 이럴 때 이제 슬로우 모션을 잘 쓰는데 슬로우 모션에 힘을 실어주는 게 저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수양대군이 등장하는 장면에서의 그 타악기 소리는 압권이었어요, 정말. 네. 정말 수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이정재의 얼굴보다 저는 그 여기 이렇게 막 강렬함을 주려고 이정재 얼굴에 그 관상 포스에 나와 있다시피 상처도 막 그려놓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정재가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오면서 거기에는 음악을 딱 듣는 순간 저 사람은 정말 한 칼에 뭘 다 끝낼 수 있고 피도 눈물도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미 그 음악에 확 왔다는 거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김혜수 언니의 테마 역시 또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그 요염한 느낌을 살려내는 현악기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 감정을 건드리는 음악이 없었으면 이 영화의 저 배우들이 각자의 저 처해져 있는 위치와 다음에 그 감정들을 보여줄 스토리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충분히 어필이 안 될 거라고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음악이 대신 그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병호의 이번 그 음악 작업은 이렇게 말하면 좀 한재림 감독한테 미안하지만 연출이 다 끌고 오지 못한 그 스토리의 어떤 파워풀함을 음악이라고 하는 굉장히 감정적인 매체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보강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재림 감독은 자기가 다 그걸 판단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심정적으로 제가 좀 그 동의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연출자들은 종편 시사보다 가편 시사가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붙여놓고선 시사를 받을 때 음악을 얹어놓는 것과 얹어놓지 않은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 단순히 그림만 붙여놓은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의 어떤 반응을 받는다고 할 때 그림이 하는 건 불과 20,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겠죠. 음악이 올라와야 100이 되는 거거든. 음악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음악이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라는 것에 MSG 존재 같은 소금이나 MSG 존재 같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에 고기를 넣고 물을 썰어가지고 아주 깨끗한 맑은 물에 담가서 끓여도
소금이랑 MSG가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잖아. 그게 음악의 역할인데 이제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도. 근데 기대감이 그런 컸다. 의미에서 보면 과잉은 과잉이네요. 그냥 예를 들자면 50대 50 정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30밖에 안 돼서 음악이 70으로 하니까 일반적인 거보다는 과잉은 맞는데 결국엔 그 덕분에 100을 채웠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죠. 보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음악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음악이 영화에 계속 깔리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전환 이벤트마다. 장면이 나올 때만 되면 음악이 먼저 이걸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전환 장면들이 중요한 사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래서 뻔한 얘기인데 그 뻔한 얘기에 뻔하게 갈 뻔한 나의 감정을 그러니까 뻔하니까 또 나오는구나 싶은 거를 극적인 긴장감을 주는 게 사실은 연출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저는 네. 영화니까 물론 뭐 영화 종합예술이니까 음악이 그걸 해도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평가할 때 이 영상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런 감정선을 영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칭찬하는 건데 그 감정선을 충분히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지점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이거를 음악이 커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병우 감독의 과잉을 지적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 네네. 외려 이병우 감독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그 수양대군이 들어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급히 지나가요. 네. 굉장히 급히 지나가는데 이 급히 지나가는 장면을 커버해 주는 건 철저하게 음악이었다는 거죠. 이 음악이 파국으로 막 흘러가는 빠른 제가 생각할 때 이병호 감독이 지금까지 했던 영화 음악들 중에 가장 긴박감 넘치고 가장 속도감 있는 이런 그 편곡을 했던 게 바로 이번 그 관상에서의 그 음악 작업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스피디하게 그러면서도 음률이 위아래로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가면서 관객의 감정을 와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구나. 사실 근데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안 나와요. 이것도 이렇게 두세 네. 그 씬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짧은데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그로 인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 상처가 됐을 것이며 또 단종은 계속 울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 울기만 하는 아이 뒤에 들리는 음악들 이런 게 정말로 저는 이 영화를 힘있게 만들어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재밌다고 느꼈다면 저는 55%는 음악이 하지 않았나. MSG 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많지 않지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렇게 보면 되겠죠. 보니까 이병우 감독이 그런 면에서는 좀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색감으로 치면 참 스캔들이 엄청나게 네. 우리나라 영화의 어떤 하나의 또 정점을 찍은 그렇죠. 영화로 본다면은 그 정말 미려하고 아름다운 그 고유의 한복 색깔들이 자연 풍광이랑 대비가 되면서 되게 화려하게 나타나잖아요. 거기서도 이병우 감독이 음악을 그렇죠.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못지않게 화려한 네네. 색감이 표출이 되는데 그게 또 음악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로 인해서 더 돋보이지 않았나 이런 네네네. 생각도 또 드네요. 특히 개인적으로 가장 그 마음에 들었던 지점은 수양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양이 등장할 때 음악하고 그다음에 연홍 그러니까 김혜수 씨죠. 김혜수 씨의 테마 음악으로 처음에 김혜수 씨가 등장할 때의 그 아기자기한 그 음악이 그 내경이 이제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요럴 때의 그 김혜수를 뜯어보는 이런 느낌들과 그 음악이 너무 잘 맞았던 거죠. 근데 이 음악이 이렇게 한번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저 사람의 캐릭터가 배우의 연기나 혹은 연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음악이 딱 이 사람의 이미지를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끝까지 김혜수라고 한 사람이 왜 어쩔 수 없었잖아 하면서도 이 사람들과 해우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이 모든 거에 김혜수가 등장해도 사실 되게 뜬금없잖아요. 느닷없이 한명회와 같이 짜잔하고 나타나는 이런 장면들에도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음악이 좀 만들어주고 있다. 난 음악 아니었는데. 김혜수를 딱 자리 잡아준 건 망사옷. 그 이후로는 다른 옷을 본 기억이 없네. 역시 청각보다 시각이 그래. 음악, 과잉이야, 음악.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제가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음악은 과잉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누가 먹으면 MSG가 많이 들어갔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누가 들어가면 불가피한 과잉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재료가 모자랐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것이고 뭐 그거겠네요.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이병호 감독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 영화는 두고두고 여러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병호 감독의 음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거든요. 타악이 나오면 황당하게 이렇게 밑에 쭉 깔리는 소리가 하나 더 있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감정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음악이었다면 이번에는 감정의 균형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말이 많을 텐데 저는 최소한 이병호 감독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병호 감독과 길 가다가 최근에 만나셨나요? 네, 오늘 길 가다 저를 먼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오늘 해비조님의 그 사심 있는 방송은 또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한번 되겠죠? 네네. 이제 그러면 오늘 들어볼 음악은 OST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OST가 아직 안 나와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그 홍보용으로 쓰였던 음악들 중에 영화에 계속해서 변주되는 메인 테마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메인 테마가 뭐 꽤 긴데 우리가 잠깐밖에 못 듣지만 메인 테마를 한 3분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음악을 들어보면 수양을 막을 수 있을 듯 막을 수 있을 듯 하지만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음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근데 인트로는 굉장히 잔잔한데 간단하게 한번 맛배기로 듣고 한번 오겠습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데 영진공 무비 찌라시. 영진공 무비찌라시 시간입니다. 함장님. 네, 이번 주에도 일단 3편을 골라봤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블루 제스민. 네. 발음 맞나요? 향수 이름 같은데요, 그죠? 네. 우울한 제스민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제스민은 사람 이름이고요. 미쿡에서는 7월 25일에 이미 개봉을 했습니다. 네. 감독은 여러분들 뭐 이름은 당연히 들어봤을 우디 앨런이 이제 유럽 이제 바르셀로나랑 파리랑 그 로마 다 영화 찍고 와서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처음 딸이랑 이혼 안 했죠? 아, 딸이랑 이혼? 근데 그 딸이 아니고 아, 수양 딸이었잖아요. 수양 정확히는 입양한 입양 네. 전처가 입양한 전처가 입양한 미아 페로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순이 우리 순이었는데 우리 순이. 블루 순이 아니고 자, 미쿡 영화예요. 근데 이제 영화 배경으로 뉴욕에 살고 있던 제스민이 자기 남편이 이제 실형을 겪게 되면서 자기 남편에게 또 실망하고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서 뭐 벌어지는 그런 상그랑시스코. 예. 우디 앨런이 뭐 유럽도 이미 갔지만 미국 안에서 뉴욕 아닌 데서 영화 찍는 것도 처음 아닐까요? 아닌가? 그렇죠. 아닌 말고. 처음일 것 같아요. 거의 영화- 처음이네요. 네. 맞아요. 아, 이걸 그 우리 우원 중에 그 칸가루국 특파원 있잖아요. 옥수수님이 요거를 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를 우디 앨런이 현대식으로 좀 재조명을 한 영화라고 보통 판단을 한다. 근데 직접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영미 계열에서 이렇게 영화 글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예. 리메이크 아닌 리메이크라고. 그리고 그리고 뉴질랜드 계시나요? 그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 계신 특파원 네, 네. 옥시신님. 옥시신님. 오스트레일리아 그 샌프란시스코 상징이 전차라고 하잖아요. 전차.
예. 그래서 그렇죠. 원제목이 스트리트카 네이미드 디자이어. 발음 괜찮나요? 네, 뭐라는지? 스트리트 그거.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지역을 뉴욕에서 옮겼다고. 아하. 옮긴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 있다. 말론 브란도 나오던 그 영화 참 그렇죠. 멋있었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도 우연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연일지 몰라.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여자 주인공이 블랑쉬래, 블랑쉬. 근데 여기 캐스팅된 여주인공 블랑쳇? 이름이 블란쳇이고. 뭐 그런 게 있죠. 맞나요? 도대체 그게 무슨 우연이네. 우연히. 그때 주연 비비안 리. 비비안 리. 아. 그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바람과 함께 그러니까. 사라졌다. 얼마나 내일은- 이뻤는지.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오른다. 그러니까. 가자. 사실 별 얘기도 아닌데 그거. 그러게요. 아니 저런 비비안 리 언니는 뭐 그냥 허리 조이는 거밖에 기억이 안 아니 나. 왜 자꾸 버릇에 됩니다. 파도를 보냐고. 바람을 봐야지. 자, 우디 앨런이라서 감독은 일단 기대치 3점이에요. 예. 그다음 배우 아까 얘기했지만 케이트 블란쳇 언니가 나와요. 이분 언니 아니야 이제. 이모야. 아니 이게 헐랭이님한테는 누나 언니가 맞고 동생일 수도 동생일 있어. 수도 그렇지. 있지. 왜 그런데 이래? 연배라고 하고 저기 함장님한테는 이모 맞겠죠. 그러겠네. 왜 이모가 돼요? 막내 이모. 저희 부모님도 살아계셨으면 큰 누나, 아버지도 큰 누나, 살아계셨으면 큰 누나. 환갑이 지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3점 드렸고 신업은 명품 막 걸치고 있던 이 케이트 블란쳇이 샌프란시스코 가서 막 겪는 좌절감 아니면 뭐 자기가 히스테릭해지는 그런 그래서 블루 제스민이거든요. 우울해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가서 신업은 뭐 그냥 재밌겠거니 해서 2점 정도 해서 총 기대 점수 8점입니다. 우와. 그래서 일단 명품백 하나 사려고 굶은 적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강추드리고요. 그런 여성분들에게 차여본 적이 있는 남성도 강추합니다. 왜냐면 그 케이트 블란쳇이 서서히 맛이 가거든요. 허세와 허영의 이 해탈하신 분들께는 뭐 별로 아니지 근데 필요 그런 없을 것 같아요. 분들이 보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왜 해탈했는데 아니지. 뭐 저거 봐 저렇게 변한다니까 이러면서. 어쨌든 욕망이라는 전차와 뭐 그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히든 카드라고 한국 제목으로 개봉을 하는 영화입니다. 포카 영화지 이거. 예, 영어 원제는 러너고요. 뭐 우사인 볼트 나오는 게? 미국에서는 10월 4일에 개봉 예정인데 한국이 좀 빨라요. 뭐 홍콩이랑 이 아시아권 쪽에서는 9월 26일에 하나 봐요. 근데 IMDb에는 안 나와 있던데 제가 IMDb 보다 보니까 되게 골 때리던데 여기에 나오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감독이거든요. 감독 브래드 퍼만이. 그래서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를 IMDb에서 검색을 해보면 영문으로 한국어 발음을 영어로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스타크래프트 할 때 그렇게 지는 거.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오리지널 CHA 뭐 이게 LUL 이렇게 한국 TANNUL 뭐 그런 식으로. 한국 IP로 접속하면 그렇겠다. 그리고 거기 보면 월화의 공동묘지도 나온다니까. 올해 공동묘지 나. 영어로 W 뭐 어쨌든 브래드 퍼만은 2011년에 개봉했던 그 매튜 맥커너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감독인데 그 영화도 되게 재밌게 잘 만들어놨거든요. 네. 예, 스릴러 쪽을 잘 만든 감독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를 일단 3점을 줘봅니다. 제목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요? 못 봤어요. 이런. 뭐 한국에서는 쑥 내려갔으니까. 이 미국의 그 매튜 맥커너이는 네. 꽤 텍사스 그쪽으로 해가지고 남성성, 건전한 마초 네.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이 친구 그게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잘 안 먹히잖아. 게다가 링컨을 타. 역시 또 이 텍사스 출신이라. 그렇지. 다 나와. 자, 그리고 배우가 저스틴 팀버레이크, 네. 벤 애플렉, 그다음 젬마 아터튼이 나와요. 젬마 아터튼은 최근에 헨젤과 그레텔 마녀 사냥꾼이라는 영화에서 세게 생긴 여자죠. 나 섹시하게 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배우도 3점. 제마 터튼이 거기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 타이탄? 타이탄의 여신 아니야? 네, 맞아요. 그렇게 나와요. 맞다. 네. 억세. 왜 이쁘더만. 왜 그래? 내가 뭐 못생겼다 그래. 내가 억세다고. 억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 이쁜데 억세. 땀 부리네. 신업도 온라인 갬블을 다루면서 네.
배신과 음모에 대한 이야기로 흥미를 돋워서. 근데 이거 흥미가 돋아져요? 아니 우리 이게 용어 좀 해봅시다. 온라인 갬블하니까 굉장히 멋있잖아. 온라인 도박이잖아. 한게임 고스톱. 아니야. 심지어 한국에서는 불법이야. 오늘 속보에 온라인 도박장 운영하는 사람 잡혔어. 그건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배신과 음모에 대한 이야기로 흥미를 돋운다고 저는 3점이에요. 그럼 배경이 불법이잖아. 중국인가요? 필리핀인가요? 어디 섬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그 섬에 서버 갖다 놓고 하니까. 결국엔 FBI가 벤 애플릭을 잡으려고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꼬시는데 여기서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막 고민하고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느낌상. 얘는 미국 이정재야 보면. 그래서 합계 9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히든 카드를 밀어줄 생각입니다. 이거 딴지일보에 보면 저기 온라인 도박장 네. 서버 구성해 준 사람 네. 아, 맞아요. 그 수기 써놓은 것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그거 이제 모르고 가셨다고 쓰셨어요. 아이 그건 모르. 그분 역할은 벤 애플렉인가요? 저스틴 팀버레이크인가요? 젬마 애터트냐. 그 사람도 억세게 생겼던 것 같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다음. 자, 세 번째 영화는 한국어 제목으로 퍼펙트. 그런데 영문 원제는 데드맨 다운이에요. 죽은 사람을 또 죽여? 미국에서는 그래서 퍼펙트인가 보다. 죽여 또 죽여서 확인 사살인가? 두 번 죽이는 거구나. 미국에서는 죽이는 이미 거라고. 3월 8일에 개봉했고요. 감독이 닐스 아르덴 오플레브. 근데 오플레브라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 덴마크 발음은 모르겠어. 오플레프가 아닐까 뭐 생각해봤는데 모르니까. 그건 뭐 이 사람들 압니다. 별로 뭐. 네. 이 사람이 2009년도에 스웨덴이랑 덴마크 합작한 영화 밀레니엄 시리즈 중에 일부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의 감독이에요. 네. 이거 밀레니엄 하면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예, 게다가 사람들이 그 007 다니엘 크레이그 나오는 데이비 핀처 감독의 밀레니엄을 더 용의 많이 문신을 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용문신을 한 여자. 원래 문신한 여자. 원작이 소설이 있고 그죠? 예. 밀레니엄가 제일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밀레니엄 강추. 이거 사실 우리가 그 스웨덴 영화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고 내가 싶었던 것 같은데.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면 스웨덴은 내가 갔다 왔고 또 텍사스에 이어 스웨덴도 스웨덴 갔다 오시고. 여자들이 오우 떡대가 아니 그 왜 저 슈퍼모델들 있잖아요. 네. 보시면은 왜 이렇게 180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그 체형 나오시는 분들 네. 거의 북구. 북부. 북구. 거의 북구. 그렇구나. 그 저기 실베스트 스텔론 그 전처도 거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주 루키 아름다운 4에 나오셨던 분. 거기도 모델 출신이셨고. 갑시다. 뭘 아, 예, 못하지? 난 그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 폴리스 아카데미 여자 경기. 아, 그래. 폴리스 아카데미. 맞아. 폴리스 아카데미 나왔지. 맞아. 폴리스 아카데미.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죠. 나 입에서 자꾸 노는데 지금 안 나와. 폴리스 스토리라고 저는 말했어요. 좀 전에. 그 성령? 기억이 나요. 야, 폴리스 아카데미. 일본인이 그 안기는 그 장면. 아우.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감독은 기대치는 2점이에요. 네. 3점을 주고 싶었는데 사실 저거 외에는 제가 아는 작품도 없고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제 기대치는 2점인데 밀레니엄 제1부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에서 리스베트 살란데르 역할을 한 누미 라파스 언니가 이 영화에 나와요. 또 나와? 근데, 누미 라파스 언니가 감독이 찍었나 봐. 그러게요. 스웨덴 밀레니엄 3부작 영화에 다 계속 저 역할로 나오는 데다가 이후에 TV 시리즈 밀레니엄도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리스베트 살란데르 역할을 해요. 되게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꼭 봐야 돼. 남자 주인공으로는 콜린 파렐이 나오는데 네. 요즘 어째 나온 영화마다 그리 신통하진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각광받지 못해서. 토탈 리콜 다른 거. 토탈 리콜 진짜 툭 써버렸으니까. 토탈 망작이야. 게다가 이제 테렌스 하워드도 나오는데 이 양반이 아이언맨 1편에서 제임스 로드 중령 역할을 나오잖아요. 바뀌었죠.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튕겼어. 이걸 찾아보니까 1편에서 테렌스 하워드가 주인공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보다 몸값이 더 높았대요. 맞아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촬영장에서 이제 감독인 존 파브로한테 찍힌 거지. 그래가지고 2편 할 때는 아예 딜을 할 때 완전 팍 깎아가지고 딜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흐지부지 돼서 결국에 안 하고 돈치들이 나온 것 같은데. 단치들도 꽤 높은데? 꽤 높아도 뭐. 페이가? 예. 아이언맨이 1편이 워낙 성공했으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뭐 근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이 영화 그거 아이언맨 하나로, 때문에 재기한 거니까 그래서 살아났지. 그래서 완전 찍을 때는 살아나니까. 사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예. 한 명이야. 참 이분 참 고생하시다가 그러게요. 참 말년에 피네. 약에 취해 살다가. 그러게 말이야. 자기 깜빵 가서 썼던 거 그거 다 남긴 거 보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그거 되게 재밌으니까. 야 초기에 참 각광받다가 스스로 발목 잡더니 아이언맨으로. 배우는 여배우 때문에 3점 주려고 했는데 남자애들이 요즘 별로라서 2점을 줍니다. 네. 그다음 신업이 이제 복수를 위해서 자기 가족 다 죽이고 자기까지 막 죽고 있는 이 콜린 파렐이 F 발음 맞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업이 페럴 맞네. 예. 페럴. 복수를 위해 조직에 들어가 그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내용이라서 한국 나왔네? 얼마나 이 처절할지가 관건인데 별로 기대는 안 돼요. 그래서 예. 신업도 2점. 합계 7점입니다. 그래도 네. 예. 적당히 액션 스릴러물 즐기는 분에게는 추천드리고요. 이번 주 가장 추천하는 영화는 역시 히든 카드? 히든 카드를 추천합니다. 그 외에 한국 영화도 이 서태화 아저씨가 나오는 짓이라고 개봉은 해요. 근데 네. 불륜 얘기인데다가 뭐 불륜 얘기라도 뭐 여배우들 노출도 있고 뭐 이래서 뭐 보시는 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 보는 기준이 노출이야. 난 이 영화에서 제일 궁금한 아우, 게 상스러워. 노출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약간 목소리 떨렸어. 이 부분이 아니라 과연 이 영화에서도 서태화 아저씨는 사투리를 쓸 것인가?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래도 제가 볼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아니, 먹히거든. 저걸 볼 수 있는 시간에 이미 극장에서 내려갈까봐 그게 더 걱정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영진공 단신. 단신 소식입니다. 함장님 계속 나와주세요. 네, 첫 번째로 인디스페이스 주간 단신을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번 주 개봉 영화로 안 다루고 단신으로 넘긴 이유는 인디 영화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출구 없는 가족의 잔혹사. 영화 제목은 벌거숭이입니다. 감독은 박상훈 감독이고요. 9월 26일에 개봉합니다. 이거 인디스페이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 주 방송 나간 다음에 9월 28일 오후 5시에 영화 러시안 소설을 상영한 다음에 인디 토크가 있는데요. 감독과에 대하죠. 참석하는 게 신현식 감독님이랑 배우 강신효 씨, 경성환 씨, 이재혜 씨, 이경미 씨 다 오신다니까 한번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디스페이스에서 10월 1일을 매달 1일을 독립영화 보는 날로 제정을 하고 이 공간에서 독립영화의 새로운 담론을 이야기하고 관객과 커뮤니티가 확장되기를 꿈꿔본대요. 한번 다양한 상영작이랑 할인 혜택, 뭐 풍성한 이벤트가 제공된다니까 한번 1일마다 좀 찾아보시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트시네마 단신인데요. 서울 아트시네마 단신입니다. 9월 26일부터 네. 11월 3일까지 꽤 기간이 기네요. 길죠? 예, 중간에 한 빠지는 주도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있으니까 일정은 나중에 세부 확인해 보시고 일본 영화의 모더니스트라고 불리거나 장르의 마술사 뭐 이렇게 나와요. 스튜디오 다이에가 배출한 두 거장 마스무라 야스조와 이치키와 곤의 대표작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는 스튜디오 다이에 특집 마스무라 야스조와 이치카와 곤 이걸 한답니다. 거의 그 두 감독의 대표작 26편을 매일 상영하니까요. 꼭 그 상영 일정표 보시고 싶으신 영화 골라서 들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아트 시네마 협찬으로 스튜디오 다이의 특집 마스무라 야스조와 이치카와곤 상영회 관람권 2매를 총 3분께 드리겠습니다.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딴지 영진공 말머리를 선택하시고 간단한 영진공 감상문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선착순 3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 AS 대박을 또 치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손 빠르신 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기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를, 세상을, 미래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녹음의 강희중, 효과 고승수, 제작 딴지일보, 진행의 그럴거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